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26살의 한 여성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인생 전체가 뒤바뀌었어요. 전쟁의 아픔과 취업난 속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한국.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과 한 도시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레아 아비샬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태어난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 대구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단지 1년만 머물 생각이었죠. 그런데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내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제가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을 때 한국의 한 할아버지가 내게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그 손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이국 땅에 발을 디딘 한 여성과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 노인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숨겨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노인은 어떻게 이방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한국 대구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가 제 고향이 됐습니다. 가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제 침대에 누워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아파트 단지와 아침마다 들리는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한국에 살고 있죠. 1년 전 저는 이곳에 잠시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자원봉사로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인천공항의 찬란한 불빛, 낯선 한글 간판들, 그리고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한국어의 물결.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땅이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줄 거라는 사실을요. 대구 달서구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던 그날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기서 어떻게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의료 NGO에서 파견된 저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대구의 지역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과 행정 보조를 맡는 것이었죠. 하지만 첫날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간호사들은 빠른 한국어로 말했고 환자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외국인은 왜 여기 있는 거지? 제 첫 한국 아침 식사는 병원 구내식당에서였습니다. 김치, 된장국, 그리고 생소한 반찬들이 가득한 쟁반을 들고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모든 테이블은 이미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음식을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젓가락질이 서툴러 밥알을 계속 떨어뜨렸죠.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포크 줄까요? 영어로 말이죠. 그 순간 느꼈던 창피함이란. 하지만 그 간호사의 작은 친절은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첫 주는 악몽 같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리움. 밤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족들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웃으며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2주째, 저는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구의 거리를 걸으며 느낀 것은 이상한 안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주의를 경계해야 했죠. 폭발음에 깜짝 놀라거나 갑자기 울리는 공습경보의 대피소로 뛰어가는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구에서는 그런 공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나라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낯선 땅이 곧 저의 새로운 고향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스라엘에서의 제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전쟁과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난 날 저는 10살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폭발음, 비명소리, 그리고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레아, 빨리 대피소로.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무작정 뛰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큰 소리만 들려도 몸이 굳어버리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어요. 심리상담사는 이를 PTSD라고 불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이런 불안은 계속되었어요. 예루살렘 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입학했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수업 중 갑자기 패닉 발작이 일어나기도 했죠. 친구들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레아와 있으면 너무 긴장돼.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군 복무는 더욱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들처럼 저도 의무 복무를 해야 했죠. 의료부대에 배치된 저는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찬 얼굴, 피로 물든 군복,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제대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 늘 경계하는 눈빛,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졌어요.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니? 좀 더 활발하게 지내봐. 어머니의 말씀은 가슴에 꽂히는 비수 같았죠. 아무도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난에 부딪혔어요. 이스라엘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졌고 생명과학 분야의 일자리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죠.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 메일 뿐이었습니다. 좌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그 무기력한 나날 속에서 저의 유일한 위안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본 드라마였지만 점차 저는 그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화면 속 한국은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폭발음이나 공습경보가 없었어요. 저 나라는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세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 국제의료 NGO에서 한국 파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죠.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미국이나 유럽은 어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1년만이에요. 경험도 쌓고 새로운 세계도 볼 수 있잖아요. 결국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예루살렘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성전산의 불빛, 좁은 골목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이 모든 것을 1년 동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희망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건강하게 지내. 자주 연락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공항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평화로움이었어요. 이스라엘 공항에서는 항상 느껴지던 긴장감이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아비샬롬 씨, 맞으신가요? 출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NGO에서 보낸 김소라 코디네이터였죠. 그녀는 영어로 인사했지만 억양이 너무 강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레아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소라 씨는 저를 공항에서 기차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대구까지는 KTX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해요. 그녀가 설명했죠. 기차를 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 그리고 곳곳에 펼쳐진 논과 밭.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소라 씨가 물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거의 몰라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 소라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병원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게 좋을 거예요.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소라 씨는 저를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1년 동안 지낼 곳이에요. 마트는 건물 앞에 있고 병원은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주방 공간이 전부였죠. 창문으로는 낯선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라 씨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죠.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방.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다음 날 아침 소라 씨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대구의 거리는 분주했어요.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병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에 깨끗한 로비,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당신이 일할 국제진료센터예요. 소라 씨가 3층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몇 명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저를 쳐다봤죠. 소라 씨가 한국어로 저를 소개했고 사람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한국어 인사를 했어요. 간호사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의 눈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이 과연 도움이 될까? 첫날은 혼란스러웠어요. 제 업무는 외국인 환자들의 접수와 간단한 통역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한국어를 모르니 환자들과 소통할 수 없었고 컴퓨터 시스템도 한글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클릭하세요. 한 간호사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느껴졌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저는 울면서 잠들었죠.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물으실 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외로움, 좌절감, 그리고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한 외국인 환자와 마주쳤습니다. 미국인 관광객이었죠. 그가 영어로 길을 물었어요. MRI 검사실이 어디인가요? 드디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검사실로 안내했고 간단한 통역도 해주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여기서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꼈죠.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대구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여기서 1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결심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국어를 배우고 이곳에 적응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낯선 땅에서 제가 찾게 될 것이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 생활 3주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가는 것이 고통이었죠. 한국 병원 시스템은 너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3분 만에 진료했고 간호사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모든 것이 컴퓨터로 관리되었고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았죠. 레아 씨, 이 환자 차트 좀 입력해 주세요. 수간호사가 영어로 지시했어요. 저는 한글 키보드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한글을 타이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입력하죠? 결국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제자리에 앉아 직접 입력했어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 병원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두 간호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한국어는 아직 초보 수준이었지만 외국인, 도움 안 됨, 왜 여기 있는지 같은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쓸모없어. 오히려 일만 더 늘었어.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말이 제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저는 빠르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다음 날은 더 최악이었어요.
국제진료센터에 한국인 환자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여기가 정형외과 아니에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영어로 사리, I don't understand Korean well이라고 대답했죠. 그 환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병원이야? 외국인을 왜 여기 앉혀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죠.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가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정형외과로 안내했고 저에게는 작은 미소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연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죠. 그날 밤 저는 소라 씨에게 연락했어요. 저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도 못하고 사람들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소라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체중이 줄어들어 옷이 헐렁해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생기 없는 머리카락. 이게 정말 나인가? 한국 생활 한 달 차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만두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NGO에 연락해서 조기 귀국을 요청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병원 1층 로비에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도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 의료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달려갔죠.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회복 자세를 취해 주었어요. 구급차 불렀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당황한 눈빛만 보냈죠. 저는 간신히 기억나는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119. 전화해 주세요. 누군가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때 한 노인분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그 할아버지는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의료인이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영어는 꽤 유창했죠. 아니요, 그냥 군 복무 때 기본 응급처치를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최병만이에요. 당신 이름은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레아 아비샬롬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최병만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어디서 왔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제가 말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스라엘. 아, 성지. 제가 젊었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최 할아버지의 영어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옛날 이야기예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최 할아버지는 저를 병원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초대했어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매워서. 할아버지는 크게 웃었죠. 괜찮아요. 오늘은 매운 거 안 시킬게요. 식당은 아담했고 가정적인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는 주인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한국어 대화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여기 단골이세요? 제가 물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요.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였어요. 김치, 나물, 생선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이름을 알려주며 먹는 방법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도라지나물이에요. 쓴맛이 있지만 건강에 좋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봤고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물었어요. 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힘든 생활, 끝나지 않는 전쟁의 그림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찾고 싶었던 마음까지.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저는 얼굴을 돌렸지만 할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더 많이 울었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진정되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전쟁을 겪었어요. 625 전쟁 때 저는 7살이었죠. 가족 모두를 잃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도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슬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이 되었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죠.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저를 원룸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혼자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건네주셨습니다. 한국이 아직은 낯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 위안을 주었죠.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도. 다음 날 병원에서 저는 어제의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당신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 사람들의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외국인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동료로 보는 듯 했죠. 일주일 후 최 할아버지는 다시 병원에 나타났어요. 오늘 시간 있어요? 대구를 좀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퇴근 후 할아버지는 저를 대구의 여러 곳으로 데려갔어요. 팔공산, 동성로, 그리고 근대골목 등을 구경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려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저한테 히브리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언어 교환이 시작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는 최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달서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집안에는 책이 가득했고 벽에는 세계 각국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여행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다녔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추억만 남았죠. 한국어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르쳐 주셨고 제 실수에도 늘 격려해 주셨죠. 괜찮아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주 만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 달 후에는 병원에서 기본적인 업무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 예절, 그리고 역사까지 알려주셨죠.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그의 말씀대로 저는 한국의 아픈 역사와 빠른 발전 과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이 나라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에게 물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당연히 예라고 대답했을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도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저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한국 생활 3개월 차,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병원에서의 업무도 능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죠. 간호사들은 제게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의사들은 영어로 질문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동료로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최병만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종종 병원에 들러 저를 응원해 주셨죠. 오늘은 어땠어요? 힘든 일 없었어요? 그의 질문은 항상 따뜻했고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할아버지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대구 시내를 벗어났어요. 도착한 곳은 영남 지역 호국관이었죠. 한국 전쟁과 관련된 전시관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 오는 건 항상 힘들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곳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625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폐허가 된 마을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전장의 참혹함. 모든 것이 생생했죠. 저도 이런 장면들을 직접 봤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지옥 같은 현장을 목격했던 겁니다. 전쟁은 어디서나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한국에서도.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한국의 재건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였죠. 보세요. 이게 한국인의 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는 다른 듯하면서도 너무 비슷하다. 전쟁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국민들의 강인함. 그건 제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다음으로 할아버지는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문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물건과 음식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호떡가게로 안내했죠. 이건 꼭 먹어봐야 해요.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의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어요.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다방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레아 씨, 한국에서 어때요? 아직도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레아 씨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커피를 마시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625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던 이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의대에 진학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을 연구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까지. 왜 다시 한국으로 오셨어요? 미국에 남아있는 게 더 편했을 텐데.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고향은 어디에나 있지만 내 뿌리는 여기 있으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최병만 할아버지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자 제 삶의 이정표 같은 존재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여러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경주의 불국사, 안동의 하회마을, 그리고 부산의 해변까지. 그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경주 여행이었어요. 불국사의 석탑 앞에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탑은 1000년이 넘었어요. 수많은 전쟁과 재난을 견디고 여전히 서 있죠.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면 결국 이겨낼 수 있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부모님께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제 한국이 좋아졌어요. 여기서의 삶이 점점 의미 있게 느껴져요. 화상통화 속 부모님은 놀란 얼굴이었지만 제 목소리에 진심을 알아차리셨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이 조금 풀렸죠.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단다. 할아버지와의 관계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점점 더 적응해 갔어요. 병원에서도 제 역할이 늘어났고 외국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특히 중동에서 오는 환자들과의 소통은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었어요. 간호사들은 저를 우리 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의사들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고 버스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최병만 할아버지가 계셨죠.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겁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를 자신의 집 근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죠. 곧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앞으로의 6개월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한국에서. 한국 생활 7개월 차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응급실로 한 중년 남성이 실려왔는데 그는 중동에서 온 사업가였습니다.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죠. 간호사들이 당황하는 사이 저는 그에게 아랍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기본적인 아랍어는 배웠거든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물었죠. 그 남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빠르게 아랍어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른쪽 아랫배가 너무 아프대요. 어제부터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다고 해요. 의사가 진찰한 결과 급성 충수염이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했죠. 수술 동의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통역을 했고 환자는 안심하며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말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빨리 나으세요. 라고 대답했죠. 그 사건 이후 병원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간호사는 제게 직접 감사 인사를 했고 원장님까지 저를 부르셔서 칭찬해 주셨죠. 레아 씨 덕분에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정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 할아버지에게 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죠.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레아 씨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병원에서 다문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최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차분히 설득했죠. 이건 환자를 위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병원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놀랍게도 원장님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레아 씨가 직접 주도해 보세요. 그렇게 저는 국제진료센터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를 만들고 간단한 의료 용어 번역집도 제작했어요. 간호사들을 위한 문화 이해 교육도 진행했죠.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한 달 만에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가 20% 증가했어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고 의료진과의 소통도 원활해졌죠. 원장님은 매우 만족스러워하셨고 다른 병원들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처음에 저를 가장 차갑게 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죠. 레아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당신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여기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감동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우리가 다음 주에 회식하는데 꼭 와요. 한국 술도 맛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병원 회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회식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제게 소주를 따라주며 우리 레아? 라고 외쳤죠. 저는 어색하게 소주 한 잔을 마셨고 모두가 환호했어요. 원샷, 원샷. 그들의 외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팀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며 심지어 행복했죠. 이 변화는 최병만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병원 회식에 갔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죠. 좋네요.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어가는군요.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요. 손녀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레아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죠. 이것이 저의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주말 저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최병만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예상치 못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제 앞에 서 있는 건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쏙 빼닮은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아예요. 할아버지의 손녀죠.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예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레아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나오시며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벌써 인사를 나눴군요. 좋아요.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의학서적과 문학책들이 가득했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요리가 취미예요. 특히 손녀가 올 때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하죠. 수아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 요리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보다도 더 맛있다니까요. 물론 어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식사 시간은 즐거웠어요. 수아는 서울의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밝고 활기찬 성격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죠. 특히 우리 둘 다 외국 생활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어 많이 늘었겠어요. 수아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덕분에 이제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이제 한국어로 말해봐. 레아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수아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레아 씨,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떡볶이요. 매운데 정말 맛있어요. 수아와 할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와, 발음이 정말 좋아요. 수아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식사 후 수아는 저를 데리고 할아버지의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미국 유학 시절, 그리고 의사로 일하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외과 의사셨어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중 한 분이셨죠.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그런 적 없다고 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니까요. 수아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겸손하세요. 사실 은퇴하기 전에 대형 병원 외과 과장이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할아버지의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달빛이 내리쬐는 조용한 밤이었죠. 수아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삶, 군 복무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 한국에 오게 된 이유까지. 수아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셨죠. 밤이 깊어갈 때쯤 수아가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오지 않을래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서울을 꼭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이 친구가 되면 좋겠구나. 다음 주말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수아는 서울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강공원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수아와 나눈 대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국에 계속 있을 생각이에요? 수아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처음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여기서 뭔가 찾은 것 같거든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찾으셨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화. 그리고 소속감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보다 여기서 더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아는 제 손을 잡아주었죠. 이상하지 않아요. 집은 때로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니까요. 그날 밤 서울의 작은 호텔 방에 누워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이제 저는 한국, 특히 최병만 할아버지와 수아에게 정이 들었어요. 그들은 제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다음 날 대구로 돌아와 저는 할아버지께 서울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아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대단한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죠. 수아도 레아 씨를 무척 좋아한대요. 전화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레아 언니 정말 멋있어요. 우리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요. 언니.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한국에서 친한 여자친구 사이에서 쓰는 호칭이죠. 수아가 저를 언니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묘하게 기분 좋았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정은 함께 있으면서 생기는 따뜻한 감정이에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와 수아에게 정이 들었네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도 레아 씨에게 많은 정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 생활 10개월 차,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병원에서의 다문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정식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주말에는 최병만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거나 서울에서 수아를 만나기도 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이제는 대부분의 대화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인사팀에서 저를 호출했어요. 레아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인사 담당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원장님과 국제진료센터 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레아 씨.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원장님은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병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외국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축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레아 씨의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남은 2개월 후에는.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 윙 소리만 났죠.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다문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부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에요. 한국인 직원이 대체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대체될 수 있는 존재구나. 사무실을 나온 저는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이스라엘에는 돌아갈 집이 있지만 제 마음의 집은 이미 여기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최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참을 수 없었죠. 할아버지, 제가 곧 한국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놀라신 듯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레아? 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다음 날 병원에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동료들도 이제는 저를 피하는 듯 했죠. 들었어? 레아가 곧 떠난대.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마치 제가 이미 이곳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레아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것, 최할아버지, 수아, 그리고 제가 일궈낸 성과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오후에 원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레아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능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지만 회사 정책상 어쩔 수 없어요. 원장님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유감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혹시 추천서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퇴근 후 저는 최병만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맞았네요. 빨리 들어와요. 할아버지는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집안은 따뜻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어요. 먹기 싫어요. 제가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저를 식탁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먼저 배를 채워야 해요. 그래야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죠. 좋은 소식이요? 저는 의아해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죠. 먼저 먹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곧 손님이 올 거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점차 제 기분을 나아지게 했죠. 식사를 마칠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분이었죠. 병원 이사장님이셨어요. 어서 오세요, 친구.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셨죠. 이사장님은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레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시더니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죠. 병만 선생, 옛 친구의 부탁이라 왔습니다만. 이 젊은 친구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40년 진료하면서 본 가장 뛰어난 인재 중 한 명입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사장님이 할아버지를 선생이라 부르는 이유는? 곧 모든 것이 밝혀지려 했죠. 레아 씨, 제가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최병만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분의 깊은 내면을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은퇴하기 전 대구의료원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30년 넘게 외과 의사로 일했고 미국에서 연수도 받았죠. 특히 응급외과와 외상외과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이사장님이 덧붙이셨어요. 최병만 선생은 대한민국 외과학회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논문과 수술 기법은 지금도 의대에서 가르치고 있죠. 이사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40년 전 그가 저를 가르쳤죠. 정말이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지난 10개월 동안 저와 함께 길을 걷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던 그분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이끌었던 인물이었다니.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창한 영어, 깊은 지식, 그리고 존경받는 태도까지. 하지만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중요한 건 내 과거 직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계니까요. 저는 그저 레아 씨의 한국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이사장님이 대화를 이어받았어요. 레아 씨, 최병만 선생님이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문화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인상적이고요. 사실 우리 병원은 국제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짐작은 가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레아 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자원봉사자가 아닌 국제진료센터의 정규직으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무슨 말을 들었지? 정규직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비자도 지원해드리고요. 최병만 선생님의 추천이라면 그건 최고의 자격증명이니까요.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셨어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죠. 울지 마요. 이건 레아 씨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예요. 이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인사팀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떠나셨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등을 토닥여 주셨죠.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해준 건 작은 전화 한 통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레아 씨가 해낸 일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어요. 이건 단순한 작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준 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차를 마시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죠. 625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던 청년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최신 의학을 배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했던 중년 시절까지.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중했어요. 육체적인 상처는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 남죠. 레아 씨를 처음 봤을 때 그 눈빛에서 제 자신을 봤어요.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그 눈빛이.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제 마음의 상처를 알아보고 묵묵히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단순히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신 거죠. 할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저 같은 이방인을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죠.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큰 도움을 받았죠. 한국에서 온 낯선 학생을 가족처럼 대해준 한 이스라엘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 빚을 갚고 싶었나 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게 제가 믿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인생이란 참 신기해. 제가 생각했어요. 10개월 전에는 이 낯선 나라에서 울면서 잠들었는데 오늘은 이곳이 내 집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다음 날 아침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저를 불러 축하해 주셨고 인사팀에서는 정식 고용계약서와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셨죠. 최병만 선생님의 추천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모두가 말했어요. 갑자기 저는 병원의 유명인사가 되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공원으로 나가 수아에게 전화했어요. 수아야, 내가 정규직이 됐어. 수아의 비명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죠. 언니, 진짜? 할아버지가 도와주셨구나. 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이번 주말에 꼭 내려갈게. 같이 축하해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문득 이스라엘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취직했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끼셨는지 곧 축하해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안 돌아온다는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주 방문할게요. 여기서 찾은 게 있어요. 제가 필요한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그날 저녁 최병만 할아버지와 함께 제 작은 승리를 축하했어요. 소주 한 잔을 나누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소주도 마실 줄 알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게 어때요? 방도 많은데 혼자 살기 외로워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최병만 할아버지의 제안은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난 낯선 노인이 이제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폐요? 전혀요. 오히려 저한테는 큰 기쁨이에요.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한지 모르시죠? 레아 씨가 오면 집에 활력이 돌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깊이 감동했죠. 그럼 정말 감사히 받을게요. 주말에 수아가 대구로 내려왔어요. 그녀는 제가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했죠. 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 수아는 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며 신나게 말했어요. 내 방은 2층 오른쪽이니까 언니는 그 옆방을 써. 주말마다 같이 있게 될 거야. 이사 당일 병원 동료들까지 와서 도와줬어요. 간호사들은 작은 화분을 선물로 가져왔고 의사들은 와인을 건네주었죠. 레아가 정말 행운하네. 최병만 선생님 댁에서 산다니. 그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를 받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직접 요리하신 불고기와 잡채를 차려주셨고 수아는 서울에서 가져온 케이크를 내놓았죠. 우리 세 가족을 위해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우리 셋은 건배를 하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앨범 속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웨딩 사진, 수아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수아의 성장 과정까지.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암이었는데 제가 의사였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슬픔이 비쳤어요. 수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죠. 할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할아버지.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어요.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구나. 제 가슴이 따뜻해졌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에는 할아버지가 요리하는 것을 배웠죠.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레시피를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맛있는 김치찌개를 완성했죠. 수아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우리는 자매처럼 가까워졌죠. 함께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언니, 솔직히 이스라엘이 그립지 않아? 수아가 어느 날 밤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가끔 그리워. 하지만 지금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해.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명절이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복을 선물하셨죠. 우리 집 딸이니까 한복도 있어야죠. 아름다운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한국인이 된 것 같았죠. 추석 당일 저는 할아버지와 수아를 도와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송편을 빚고 과일을 깎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의례에 참여하는 것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차례를 지낸 후 할아버지는 제게도 절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조상님께 인사드리세요. 이제 레아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절을 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죠. 마치 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긴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절을 마친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이네요. 병원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어요. 정규직이 된 후 저는 국제진료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특히 중동과 이스라엘에서 오는 환자들을 전담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언어 소통을 돕고 때로는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는 역할이었죠. 레아 씨 덕분에 중동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원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죠.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제가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레아가 하는 일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시키고 연결하는 거죠. 그건 의술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던 날, 저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할아버지, 수아, 그리고 병원 동료들이 모두 모였죠. 케이크에는 레아의 한국 생일 축하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위해 축하해주는 모습에 저는 감격했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새 가족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1년 전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는 단지 도망치는 심정이었어요. 전쟁의 트라우마, 취업난, 그리고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대구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조용한 거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죠. 이곳은 제 마음의 고향, 제 두 번째 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이 말은 할아버지께, 수아에게, 그리고 저를 받아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드리는 감사의 말이었죠. 어쩌면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인지도 몰라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제 꿈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늘과 한국의 하늘이 하나로 이어졌죠. 두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 꿈처럼 저도 이제 두 문화 사이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 1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었죠. 정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민국 직원 앞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결정이네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반이요. 하지만 이미 평생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대답에 그는 놀라워했어요.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 두 번째 고향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와 수아에게 영주권 신청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는 거네. 수아가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레아의 선택을 존중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분은 항상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죠. 강요하지 않고 조언만 해주시면서요. 할아버지, 제 마음은 확고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행복하구나. 병원에서의 저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통역사나 코디네이터가 아닌 국제진료센터의 부책임자로 승진했죠. 제가 시작한 다문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병원들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전국적인 확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어느 날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10살 소녀였죠. 그녀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불안해 보였고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히브리어로 인사했어요. 샬롬, 제 이름은 레아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들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당신도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어머니가 물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왔지만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있어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소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 과정 동안 저는 매일 병실을 방문해 소녀와 부모님을 위로했죠. 이스라엘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퇴원하는 날 소녀의 아버지가 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레아, 당신은 천사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낯선 나라에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죠.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저는 받은 것을 다시 나누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계신 부모님도 점차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멀리 가서 살아야 하니? 라고 물으셨지만 화상통화로 제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을 바꾸셨죠. 너의 눈빛이 달라졌구나. 더 밝아졌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덧붙이셨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부모님은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수아가 정성껏 환대해 주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서로 가까워졌어요. 특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의학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밤새 대화를 나누셨죠. 떠나시는 날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구나. 왜 내가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지. 여기에는 사랑이 있구나. 영주권 심사는 6개월이 걸렸어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승인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수아는 서울에서 내려와 축하해 주었고 병원 동료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네. 수아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죠. 저는 이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한국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은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더한 거죠. 2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의료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종교적 요구사항을 존중하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제게 새로운 기회도 가져다 주었어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컨설턴트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병원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환자들 곁에 있는 게 더 보람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행복이야. 레아가 원하는 대로 하렴. 그의 지혜는 항상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수아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었어요. 언니는 항상 옳은 결정을 해. 내가 본받고 싶어.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죠. 경미한 심장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의사였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지만 저와 수아는 걱정이 되었죠. 괜찮아요. 나이 든 사람은 다 이래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저희는 더 신경 써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며 건강을 관리했죠. 할아버지는 우리의 보살핌에 때로는 투정을 부리셨어요. 난 아직 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투정 속에도 행복이 묻어났죠. 이렇게 귀한 딸들이 있어서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제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담당관으로 일해달라는 거였죠.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의료, 문화교류를 증진시키는 역할이었어요. 월급도 훨씬 높고 사회적 지위도 좋은 자리였죠. 고민 끝에 저는 이 제안을 수락했어요. 병원을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더 넓은 무대에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었죠. 할아버지와 수아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레아의 경험과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새 직장은 서울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구를 떠나고 싶지 않았죠. 결국 주중에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주말마다 대구의 진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할아버지와 수아가 있는 곳이 제 진정한 집이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손님이 와 계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도왔던 그 소녀의 가족이었죠. 그들은 한국 여행 중에 저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레아 덕분에 우리 딸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죠. 아버지가 말했어요. 소녀는 이제 건강해 보였고 밝게 웃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세상이었죠.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 3년 차가 되던 날, 저는 조용히 이스라엘 공항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뿌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안에 여전히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이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새 정체성도 함께 있었죠. 부모님과 함께 보낸 2주 동안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새 가족, 그리고 제가 찾은 평화에 대해서요. 부모님은 이제 완전히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 그곳이 내 집이라면 우린 언제든 너를 방문할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전쟁에 트라우마로 병들어갔지만 한국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내면의 치유,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와 수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죠. 이곳이 내 집이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서로를 꼭 안았을 때 모든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영주권자로서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치유받았죠. 최병만 할아버지와 수아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병원과 대사관에서의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줍니다. 때로는 여전히 악몽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깨어나면 곁에는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손길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곳, 진정한 평화를 찾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병원 로비에서 만났던 한 노인의 따뜻한 손길이었죠. 한국은 내게 나라가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